자,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디 나갈 차례입니까?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나? 숙제 10번 100. 110페이지 110. 110페이지 숙제 10번 111페이지 숙제입니까? 112페이지 10번. 숙제 갖고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위에 뭐 3개가 되니까 숙제만 다 먼저 얘기하시죠, 그러면. 10번하고 6, 7, 6, 7, 8, 9 다 숙제? 또요. 5번까지는 해드렸고 111페이지에 5번은 해드렸나? 5번하고 9번하고 풀었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오라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풀어드린 게 아니 풀어줬습니다. 풀어드렸어요? 5번까지는? 5번 안 풀어준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저기 9번까지 풀고 9번까지 풀고요. 예. 5번하고 6번하고 7번은 한 번씩 풀어보고 오고 10번은 숙제 내주세요. 그러면 5번부터 풀면 되겠네. 그죠?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4번부터. 예? 4번부터 하죠. 그럼 좋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자,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 자, 하나는 재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손익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얘가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게 되면 그러면은 손실이 되는 거다, 이 소리. 이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되고, 반대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게 되면 그러면 순손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그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본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이제 자본을 구하는 동식은 어떻게 했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 여기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우리는 일단 요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재산법을 예를 들었어요. 재산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순이익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리는 거죠. 뭐 옛날 같으면은 대차대입표 이렇게 해놓고, 자,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를.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또 한 번 그리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기초의 대차대입표 또는 재무상태표, 똑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말의 대차대입표다 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뭐와 뭐의 비교가 돼요? 요거와 요거의 비교라. 요거는 무슨 자본? 기말 자본이고, 요거는 기초 자본이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게 되면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초에서 얘를 뺄 수 있다면 그때는 손실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IS라. IS에는 자, 총 수익은 오른쪽에 대변에 써주고, 총 비용은 차변에 써주면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면 이게 손익법이라요.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이 될 거고, 반대로 비용이 얘보다 크게 되면 이쪽으로 순손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단계, 하나, 둘, 셋, 요 세 단계를 이용하면 어떤 문제가 되든 1분 안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을 보면, 자, 111페이지의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기말 자산이 144만 원. 그럼 여기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60. 나온 대로 갖다 씁니다. 그냥.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은 170.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익이 120. 그 다음 총 비용은 140.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보면, 자, 3개인데 2개를 모르니까 못해, 이거는. 내버려 두고요. 자, 여기에서 요걸 빼주는 거죠. 자산 144에서 빼면 얘는 84만원. 이렇게 되겠죠. 왜?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자, 84만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니까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순손실이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지금 이 자본은 무슨 자본이에요? 기말 자본입니다. 그런데 20만원 손해를 봤다. 이 얘기는 기초에 더 많이 갖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20을 더 많이 갖고 한 거죠. 그래서 104만원 갖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4만원인데 84만원이 되어버렸으니까 20만원 손실. 그러면 자,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알게 되니까 요거는 자동적으로 66 이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 몇 번 해보다 보면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면 8번도 똑같아요. 8번도 똑같은데 자, 8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8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초, 여기가 말, 그 다음에 얘가 IS 이렇게 들어가고. 자, 나온 대로 보면 자, 주식회사 대안에 기말의 장부를 조사했더니 기말이라고 그랬어요. 자산은 836989. 그러면 여기 이제 자산. 언제나 자산은 A라고 하고 부채는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자본을 K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836980 여기 나왔으니까 836980 여기다 갖다 써주고, 그 다음에 부채는 498130 498130 이렇게 써주죠. 자, 그 다음에 기중의 수익은 2938760. 자, 여기가 수익이죠. 여기가 비용이고, 자, 얘는 293876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3022520 3026 5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이 629620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했던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만 숫자만 복잡해졌을 뿐이지 하는 흐름은 똑같아요. 그럼 먼저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차이 나는 만큼이 뭐가 돼요? 손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제일 먼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에서 요거를 빼면 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 뭐 자동적으로 요놈에서 요놈 빼면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모르죠? 자, 얼마를 갖고 했는데 요만큼 손해를 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요게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에서 요거 빼주면 요거 4번.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제요. 금액은 뭐,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하는 흐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10번으로 잠시 들어갈 건데, 결국은 이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인데, 여기는 그냥 퉁쳐서 자산, 부채, 자본 이랬는데, 요거를 여기 문제 10번에서는, 조목조목, 자산, 부채, 요게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 요거예요, 이제. 자, 먼저 다음은 진주상점의 X1년 1월 1일과 12월 말일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련 자료다. 재산법과 손익법에 의한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라. 그리고 이제 X1년 1월 1일의 재무상태, 그 다음 X1년 12월 말일의 재무상태.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예요? 기초의 재무상태표죠. 그러면 먼저 뭘 그리면 돼요?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X1년 1월 1일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산이다 싶으면 차변에, 부채다 싶으면 대변에다가 교통정리만 하면 되죠. 자, 제일 처음에 현금은 뭐예요? 자산. 자, 당좌예금도 자산. 그래서 자, 자산이다 그러면은 차변에다 써주는데, 원래는요 현금 따로 쓰시고 예금 따로 써도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이용자가 보기에 불편하게 현금 얼마 있다, 예금 얼마 있다 이렇게 따로 알려주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우리 회사는 현금하고 예금이 두 개가 35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보는 사람이 편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정 과목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하여튼 자산이니까 현금 20 쓰고 현금 10 쓰고 당좌예금 25 이렇게 써도 35 쓴 거랑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뭐다? 자산. 따라서 자,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면 차변에 씁니다. 얼마예요? 40. 자,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빌려준 돈이니까 자산. 자, 대여금은 10만 원. 상품도 자산. 그러면 상품은 45만 원.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자, 따라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25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차입금은 뭐예요? 빌린 돈. 빌린 돈이니까 부채. 자, 단기차입금은 8만 원. 자, 미지급금도 부채. 따라서 미지급금은 5만 원.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 회사의 기초의 자산 다 정리했죠? 부채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자산이 얼마냐? 요거 다 4개 더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 뭐 간단하니까 계산하면 130인가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얼마가 돼요? 38만 원이네. 38만 원이니까 빼면 92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자본금. 이렇게 해서 130 이렇게 나오면 이게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자, 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 옆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기말에 재무상태표 그랬습니다. 자, X1년도 12월 말일에 자, 이제 또 자료 2번을 보시는 거죠. 자, 현금하고 예금 같이 쓰면 좋습니다. 42만 원. 현금, 예금은 42만 원. 그 다음 외상매출금도 자산. 자, 외상매출금은 48만 원.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역시 자산이죠. 단기대여금은 15만 원.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도 자산으로서 47만 원. 그 다음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로서 35만 원. 자, 단기차입금 부채죠. 자, 단기차입금은 10만 원. 자, 미지급금 아직 안 준 돈이죠. 따라서 부채. 미지급금은 10만 원. 그럼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말 자산은 얼마냐? 자, 더해주면 152만 원인가요? 152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왔어요? 55만 원이네. 그러면 여기가 97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7만 원이 자본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기초에 92만 원을 갖고 했는데 얘가 얼마가 돼버렸습니까? 97만 원이 됐으면 장사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거다. 얼마 벌었어요? 5만 원 벌었겠죠. 5만 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5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거를 괄호 열고 보충적인 설명을 써주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로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에 얼마 벌었어요? 5만 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벌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는 뭘 그려주느냐? IS 손익계 안서를 그리는 거죠. 그럼 X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자 우리는 어떤 수익 비용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매출은 뭐다? 수익이죠. 100만 원의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6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자, 얘를 팔기 위해서 사온 값. 자, 따라서 매출원가는 80. 자, 그 다음에 보험료도 역시 비용이죠. 자, 보험료는 얼마? 10. 자, 이자 비용도 비용. 자, 이자 비용 2만 원. 수도강렬비 비용이네요. 자, 수도강렬비는 3만 원. 그러면 잡비는 6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회사는 상품을 80만 원에 사다가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상품에서 벌어온 돈이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서 6만 원 벌었으니까 26만 원을 벌었죠. 그런데 나가는 게 보험료도 나가고 이자도 나가고 수도비도 나가고 잡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21만 원이 나갔으니까 결국 5만 원만 총체적인 이익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은 5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차변합계 106, 배변합계 106 이렇게 해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영성과라. 그러니까 재무상태는 자본의 변동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런 수익이 생겼고 요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런 지출이 생겼노라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면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목이 나왔어요. 이런 과목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계정 과목이 나오면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또는 수익 비용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계정 과목 그거 항상 그 출력해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알아야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산인데 대변에 썼다든지 부채인데 차변에 썼다든지 그러면 엉망되는 거 아니냐면요. 그래서 요 분류만 잘해주면 결국은 요게 이제 모여진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요 이게. 그럼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기초의 자산합계는 1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는 자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기말의 자산은 152만 원이다. 우리 아까 했던 문제처럼 해준다면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55만 원이다. 그 다음 비용 총액은 101만 원이다. 수익 총액은 106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의 부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총 수익이 106만 원인데 총 비용이 101만 원이니까 순이익은 5만 원 나왔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5만 원 나왔는데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얼마가 됐어요? 97만 원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 갖고 해서 5만 원을 벌어서 97이 됐냐 이야기니까 얼마 갖고 했어요? 92만 원 갖고 했다. 이거 찾아내죠? 여기 92만 원 나오면 여기 지금 130이니까 130에서 92 빼면 요거는 38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문제가 바로 요 문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3단계죠.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근데 뭐 우리네 시험에는 뭐 우리가 지금 17회째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10몇 년의 역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지. 근데 점차 이제 사람들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내야 좀 떨어뜨릴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응용하는 문제라는 것도 원리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104만 원 갖고 했어요. 그 다음에 84만 원이 됐으니까 20만 원 손해봤다. 이건 알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요 자본을 기초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104만 원을 갖고 했다가 좀 부족하면 추가로 출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추가 출자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출자를 우리는 개인 기업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돈을 출자금, 자본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더 추가로 내는 거를 추가 출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을 늘리는 거를 증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 추가 출자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증자가 나온다면 이 나온 만큼 이만큼 기초자본이 더 늘어난 거다 이 소리죠. 반대로 빼갈 수 있습니다. 빼가는 걸 우리는 인출 이렇게 얘기해요. 인출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을 줄입니다. 줄이는 거를 감자 이래요. 자본을 줄였다 감자. 그러면 자 가령 아주 쉽게 말해서 처음에 기초에 100만 원을 갖고 했다가 추가로 늘린 게 20, 빼간 게 10. 그러면 얘는 얼마 갖고 한 겁니까 처음에? 110 갖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추가 출자나 증자나 인출이나 감자나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배당은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배당이다. 그러면 결국 배당했다는 거는 주인이 도로 가져간 게 돼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배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요걸 3단계로 가지 말고 요거를 4단계로 가시라 이 소리예요. 4단계. 그러면 4단계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3단계가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3단계가 잘 된다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3단계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4단계 들어가면 이제부터 머리는 완전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4단계로 들어가면 요게 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말이고 요게 IS라.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할 때 요게 1단계, 요게 기말재무상태표, 요게 손익계한서.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최초의 자본의 변동이다 이 소리예요. 요 자본이 여기 보세요. 기초의 자산에서 기초의 부채를 빼면 기초의 자본인데 요 자본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면 오른쪽이에요. 자본의 증가. 자본이 줄어들면 왼쪽이에요. 그럼 요게 고쳐진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쳐진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 자본 이렇게 되니까 결국 순이익의 비교는 얘하고 얘를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은 기초자본이 원래는 얘였는데 여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진짜 기초자본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요게 수익이고 요게 비용이니까 순손익은 같아진다. 이 소리죠. 요 개념만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주의할 때 여기 이제 B기가 있습니다. B기가 뭐냐? 증자, 감자 할 때요. 유상증자, 유상감자 이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무상증자 그 다음에 무상감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여기에 변동이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본회계를 배우면 무상증자가 뭔지 무상감자가 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해하면 되고 무상자가 들어가면 무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배당도요. 여기 배당은 중요한 게 현금 배당은 당연히 기업에서 빠져나간 건데 만약에 여기에 주식 배당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주식 배당 이렇게 나오면 무시다. 그래서 자, 요 무시되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무시되는 거는 무시하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어떤 문제가 됐든 4단계가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3단계만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6번으로 갈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가냐? 자,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자, 그대로 가봅니다. 그럼 먼저 기말의 자산 그랬으니까 기말 자산은 여기죠? 600.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320.
그냥 우선 나온 대로 그냥 갖다 포지션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기초의 자산은 280.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당기 중 유상증자가 40 그랬습니다. 유상증자는 이 자리죠. 이 플러스 증자, 유상증자 40. 그 다음 당기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은 1200. 자, 여기에 비용은 얼마다? 비용은 11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1120. 그러면 자,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면 여기서 8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놈에서 요놈을 빼게 되면 600에서 320이니까 280만 원이 자, 요게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근데 80만 원을 벌었대네. 그럼 기초에 얼마 갖고 한 거예요? 얼마를 갖고 해서 80만 원 벌어서 280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기초에 자, 예를 들어서 36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할 수 있죠? 360이 280이 되면 손해를 본 거네. 이건 지금 이익 아닙니까? 이익. 이익이면 기말이 큰 거예요? 기초가 큰 거예요? 기말이 큰 거지. 따라서 기초 자본은 200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 갖고 했는데 280이 된 거예요. 그럼 80만 원 번 거지? 처음에 200 갖고 했는데 80만 원 벌었으면 280이 된 거죠. 그게 혼동이 온다고 처음에는. 몇 번 해보면 그 요령을 알게 돼요. 그럼 200이 요 자리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요 자리가 아니라 고쳐진 자본, 요게 200이다 이 소리라 이게. 그래서 200이 280이 돼서 80만 원 이익 나왔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는 늘어난 거 없습니다.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럼 원래 얼마 갖고 한 거야? 160 갖고 한 거죠. 원래는 160이었는데 40만 원 추가로 냈어요. 그래서 200 갖고 했는데 280이 된 거다 이 소리라. 그러면 요 160이 요 위에 자리로 올라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요거니까 얘는 얼마? 120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게 바로 4단계 접근법이다. 자, 문제 7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의 자료를 보고 기초의 자본을 계산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단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 P, K, 비용 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기말의 자본이 1500. 그럼 여기입니다. 기말 자본이 1500이고 그 다음에 기중의 증자가 600이다. 자, 그 다음에 기중의 감자는 450이다. 그랬는데 우리 회사는 단기 순손실이 90. 자, 여기서 90만 원 손실이 나왔대요. 손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초의 자본. 얘 얼마냐? 이 소리예요. 얘 얼마냐? 하셨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봐요. 90만 원 손해를 봤다? 근데 얘가 1500이 됐잖아요. 그럼 처음에 얼마 갖고 한 거예요? 1590 갖고 한 거죠. 그게 여기란 말이지. 이 자리. 요게 아니라 고쳐진 게 1590이에요. 1590이 1500이 돼서 90만 원 손해 본 거다. 이 소리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600 빼면 1440이네. 1440을 원래 처음에 출자했어요. 모자라서 600만 원 더 냈습니다. 그러면 2040만 원 갖고 했다가 450만 원 빼갔습니다. 그러므로 1590 갖고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1590 갖고 했는데 1500이 됐으니까 90만 원 손해.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답은 1440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감이 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111쪽에 보면은 문제 5번처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찾아내야죠. 똑같이. 자, 똑같이. 우선 문제를 딱 봅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에 3단계로 갈 거냐 4단계로 갈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하세요. 몇 단계? 어떻게 알았어?
추가 출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4단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초, K, 말, IS.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 P, K,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주식회사 에듀사의 기초부채가 24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의 부채잖아요. 24.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12만 6천원. 기말 부채는 12만 6천원. 그 다음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원. 아,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순자산이 31만 5천원 그랬습니다. 그럼 순자산이니까 요거예요, 요거예요. A, K, K.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보면 순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산에서 기업의 부채를 빼면 요게 자본입니다. 요 자본이 바로 순수한 자기의 재산이에요. 순재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래는 얼마 갖고 했습니까? 60원 갖고 했어요. 근데 모자라서 40원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100원이 된 거지. 따라서 자기의 순수한 자산은 총 재산이 100원인데 자, 부채를 뺀 나머지가 요게 순자산, 순재산이다. 요 얘기라. 그래서 요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자동이죠. 자, 그랬더니 기말이 순자산이 31만 5천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44만 1천원 이렇게 되겠네. 자, 걔가 44만 1천원인데 자,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원 적대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말보다 기초자산은 얘보다 4만 9천원이 적대요. 그럼 빼면 되지. 39만 2천. 그럼 39만 2천원 하면 4만 4천원, 4만 9천원이 더 적은 거잖아. 나왔죠, 이제? 자, 단기 중 추가 출자하여 자본이 11만 1천원이 증가했다. 자, 여기 11만 1천원이 증가했다면, 자, 우리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나왔으니까 얘가 되네? 15만 2천원. 이렇게 돼 있죠? 자, 15만 2천원이 일로 오면, 15만 2천원을 갖고 했다가 빼간 거 없어요. 11만 1천원만 더 냈어. 그럼 얼마 갖고 한 거다? 26만 3천원을 갖고 한 거다. 이 소리죠? 자, 26만 3천원 갖고 했는데 얼마가 됐어요? 31만 5천원. 그러면 얼마? 5만 2천원 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에 4번이나 그 다음 6번보다 5번이 오히려 말로 된 게 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말로 나오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딱딱 파트별로 나오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3단계, 4단계의 흐름.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막 혼동이 오는데, 그 혼동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는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이거 한 문제 갖고 10분 주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우리는 한 문제를 1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분 안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연습한 사람이 1분 안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이거를 눈으로 보지 말고 3단계도 그려보고 4단계도 그려보고 이걸 그려보면서 하셔야만 여러분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법, 손익법의 복습. 9번은 지난주에 했었죠? 9번은 제가 풀어드린 거죠? 네. 그래서 자, 재산법, 손익법, 자, 거기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14페이지로 들어가면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설립을 했어요.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우리는 어떤 전제를 하느냐,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기업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 이렇게 전제해요. 그럼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기업의 처음에 기초는 여기서 나왔지만 기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말은. 왜요? 계속한다며. 그러면 언제나 알 수 있어요. 이 기업이 망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이 이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당신 돈 얼마나 벌었어? 그러면 몰라. 나중에 우리 회사 망하면 그때 알려줄게. 아니면 꼭 망한다는 게 아니죠. 그냥 그만두면 알려줄게. 폐업할 때 알려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기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우리는 회계 기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보통 회계 기간은 1년으로 봐요. 그러면 얘가 1월 1일이고 12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자, 이 기업 실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줘야 돼요. 기록하고 측정을 해서 자, 우리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요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기업 실체에 대해서 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자, 어떻게 재산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또 이렇게. 자,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식별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서 다시 자, 새로운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매년 반복되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의 회계적인 기록을 누구에게? 기업 실체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수단. 이렇게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뭐가 경제적 사건이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거냐?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부기와 회계죠. 그래서 우리는 자, 경제적인 사건이 기록이 돼야 돼요.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느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제공, 수단, 이게 바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게 회계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기록을 할 것이냐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게 이게 부기다. 그래서 부기와 회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의 개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자, 기업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식별을 해야 돼요. 이 경제적 사건 이걸 우리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냐 아니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래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 요거를 우리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면 자산이 늘거나 줄어야 돼요. 또는 부채가 늘거나 줄어요. 자본이 늘거나 줄어야 돼요. 그러면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거래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거래다. 그럼 뭐가 거래가 아니냐? 얘네들이 변동이 없는 거. 그럼 얘네들이 변동이 없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주문을 했다든지 약속을 했다든지 채용을 했다든지 또는 보관을 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또 뭐 담보로 제공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고 그게 아니고 말로만 이루어진다면 걔는 거래가 아닌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거래냐 아니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115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자, 회계상의 거래 박스에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주문했다. 또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약속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왼쪽은 회계상의 거래인데 또 이 회계상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또 구분해야 된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자, 건물에 우리 회사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밤새 창고를 털어갔습니다. 그럼 상품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어제 도둑놈하고 거래했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없어졌잖아.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고 자산이 감소된 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죠. 손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재를 당했어요. 나 불하고 거래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회계적으로 볼 때는 거래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래냐 아니냐 이건 따질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회계를 배운 사람이니까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자, 거래인지 아닌지를 바로 116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에는 동그라미,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에는 X라라. 1번, 상품을 80만원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상품을 사왔으니까 거래. 자, 2번, 급여를 250만원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거래가 아니잖아요. 종업원 채용은 급여를 줬다면 거래지만. 3번, 기업주가 기업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거래가 되겠죠? 왜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4번, 현금 30만 원을 종업원이 횡령하였다. 거래입니다. 현금이 없어졌죠?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이 있으면 무조건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9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거래. 자, 상품 5만 원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었다. 거래.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불능하였다. 못 받게 됐다. 그럼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거래. 자, 상품 60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았다. 거래가 될 수 없죠. 자, 건물에 대하여 5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자, 이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요 비품 같은 걸 사용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책상을 갖다가 우리가 10만 원에 샀다고 그래봐요. 이건 자산이죠. 그러면 이 책상은 100년 만년 씁니까? 아니잖아요. 자, 요거 한 10년 정도 쓰게 되면 이제 삐끄덕 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버려야 된다고. 폐품이 돼서. 그러면 결국 10만 원에 내가 구입한 비품이 10년이 지나면 제로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결국 1년에 10,000원씩 값어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를 감가상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자산이 감소됐다 안 됐다? 됐다. 거래다 아니다? 거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화재로 건물이 상품이 소실되었다. 거래. 그 다음 건물을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면 아니다.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자,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은 것은 거래가 될 수 없어요. 왜?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짜에 돈을 냈다면 거래가 되고요. 또 납기일까지 돈을 못 냈다면 그때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납기일에 못 냈으면 부채,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거는 거래가 되지 않지만 납기일까지 돈을 못 냈다라고 할 때는 거래가 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전화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했다.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월 6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은 거래가 아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거래냐 아니냐 여기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